전쟁은 절대 안 된다. 그 어떠한 나라도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 할머니들의 메시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시끄러웠던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일본 군인들의 성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강제적, 집단적 성행위 장소인 군대 위안소를 제도화하고 식민지 및 점령지 출신의 여성들을 전선으로 수송하여 성노예 역할을 강요했다. 일본군은 여성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끌고 가거나 일자리를 소개해준다,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고 현혹시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들었다. 전쟁이 끝난 후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을 상대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오랜 시간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자 1인당 2억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일본 정부와의 소송 싸움이 시작됐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5년째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2015년 12월에 한일 외교 장관이 모여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 문제가 타결됐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분들은 피해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일본 정부의 책임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 당시에 생존하신 피해자 11분과 그리고 사망하신 피해자 6분의 유족들이 원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게 제가 오늘 소개할 소송입니다. 할머니들께서 오랜 기간 국제사회에 나가서 활동하시고 계속 일본 정부의 책임을 주장해 오셨는데, 이 소송에서 패소를 한다면 너무너무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 것 같아서 한다면 승소를 해야 되는 사건이었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처음에는 너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께서 이게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투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걱정 말고 진행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할머니들과 같이 소송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2016년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익소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할 때마다 항상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증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한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저희 원고들의 경우에도 연세가 많으셔서 실제 그 당시에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말씀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연구자분들이 할머니들 진술을 계속 녹취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여성인권진흥원 안에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과 그 일본의 관료들이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일본 정부의 공문서들을 전부 다 입수를 해서 그거를 다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국가면제 법리인데요. 국가면제 법리라고 하는 거는 국내 법원이 외국 국가를 픽으로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 법원에서는 일본을 픽으로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법리예요. 그러면은 한국 법원에서 이 피해자들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면제라고 하는 이 법리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숙제였는데요. 전 세계에 국가면제 법리가 지금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는지, 국가면제 법리와 관련된 판결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리서치가 중요했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1심 때 일본에 계시는 변호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특히 그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님이라고 영화 허스토리의 소재가 된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님이신데요. 1심에서 의견서를 내주셨고, 항소심에서는 직접 오셔서 법정에서 증언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님의 증언을 좀 들고 있습니다.
재판부에게 이 국가면제 법리가 이런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최대한 설득을 해야 됐고요. 이거를 위해서 지금 현재 각 세계 국가에서 전향적으로 이루어지는 판결들 그리고 국제인권조약이나 각 나라의 법률들을 소개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인터넷을 통해서 일단 확보를 해서 대리인단 변호사님들이 최대한 번역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런 국가면제 법률 관련된 중요한 판결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소송 기록을 전부 다 입수를 해서 세미나도 하고 중요한 사항들은 번역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저희가 좀 가장 힘들었던 거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연로하시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한 분이라도 더 계실 때에 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항소심이 또 언제 선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좀 마음이 쓰이고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1심 법원에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국가 면제라고 하는 것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인권법의 발전이 개인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취지로 인정을 해서 승소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별도로 상고를 하지 않아서 항소심 판결 내용대로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분들 역시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받는 주체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일제강점기 때 심각하게 훼손된 신체의 자유나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 권리가 사실 재판 청구권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국가면제 법리를 이유로 해서 문턱도 넘지 못하게 했다면 이분들은 정말 우리한테 존재하지 않은 분들이셨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분들에게 재판 청구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본권 주체로서 인정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의 목적 중에 하나가 사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유엔에서 이러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피해자가 가지는 권리, 가해자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책임의 인정, 진실 규명, 피해 구제,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사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사죄합니다라고 하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인권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 판결이 국제인권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면 저는 언젠가는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피해 구제, 진상규명 등을 이행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머니들이 항상 끝에 얘기하시는 게 전쟁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 판결의 메시지가 전쟁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나라도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어서 할머니들의 메시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판결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두렵기도 하고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상식이라고 보고요. 그 상식이 만약에 관철되지 않으면 그 상식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지혜를 모으면 그 상식이 확인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판결이 그러한 저희 믿음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